안녕하십니까. 파넨베르크의 자연신학 오늘 강독 70번째입니다. 숫자는 제법 많이 왔죠? 쪽수로는 202에 해당합니다. 처음 이 책을 강독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제가 어느 정도는 이 책을 파악하고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읽다 보니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제법 나오네요. 이게 저에게 공부가 된 그런 책입니다. 좀 어려웠죠.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따라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건 없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 공부하는데 뭐 손해고 말고 말을 붙일 거는 없죠. 그래도 뭐 요즘 말로 가성비로 따져본다면 크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좀 소화가 덜 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영양가는 아주 높은데 맛은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으나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도 공부라고 하는 게 많은 걸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느낌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그 자연신학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 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눈치챘습니다. 이제 판넨베르크의 자연신학인 거죠. 그런 점에서 그걸 느꼈다면 우리 강도의 소기의 목표는 도달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번 전부터 그러니까 68번째부터 이 화면을 조금 입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제 얼굴을 좀 더 한쪽으로 몰아 넣어야 되겠어요. 저 구석으로 넣고요. 자, 그렇게 됐죠?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판넨베르크 사진을 제가 하나 캡처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미지 11번 탁 열면 되겠습니다.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가운데 놓고 보여드릴까요? 예, 11번. 자, 이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독일 사람이죠. 신학 자체도 독일의 관념론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철학적 신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신학자고요. 저 얼굴을 보니까 젊었을 때 같습니다.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옆으로 좀 돌려놓고요. 이 사람의 그 양력, 이력,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인터넷에서 찾은 겁니다. 누가 이걸 정리했더라? 이름이 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뭐 이건 뭐 특별하게 에, 다른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니까 뭐 누가 이걸 정리했는지 그건 몰라도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좀 뭐 또 다르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예, 좀 더 크게 볼까요? 간략사라고 그랬는데 이력이죠. 1928년 출생입니다. 28년. 그러게 됐고 47년에 베를린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독일의 이 대학 제도는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요. 그 나라 자체가 영주들 중심이니까 어느 한 곳, 한 지역이 이렇게 중앙 집권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베를린이 크죠. 베를린하고 그 뮌헨이 가장 크죠. 그런 데가 다 주였습니다. 주, 란트라고 그래요. 베를린 주의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은 다 주립대학입니다. 사립대학은 아주 일부, 그거는 뭐, 그렇게 이름 있는 대학이 거의 없을걸요. 베를린 대학, 47년도, 김나지움 졸업하고 금방 들어가겠죠? 2차 세계대전 때 김나지움 다녔겠네요. 예, 군대 끌려갈까 말까 하는 그런 나이 같습니다. 한 19살 때 대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박사학위를 53년에 받았습니다. 되게 일찍 받았네. 보세요. 47년에 학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독일에서의 학부는 뭐 따로 없습니다. 대학원, 우리로 말하자면 대학원 졸업 정도가 거기는 대학 졸업입니다. 그러니까 학부하고 대학원하고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대학교 하면은 다 그게 대학원 졸업하는 겁니다. 보통 5년이죠. 김나지움 졸업하면 나이가 우리 대학교 1학년 정도 됩니다. 47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53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도대체 몇 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47년에서부터 5년 만에 대학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박사학위를 1, 2년 만에 받았던 얘기인데 이상하죠? 가능합니다. 실력만 있으면. 학부 졸업하고 금방 그 지도교수 박사과정, 박사 과정은 거기 따로 없어요. 코스웍 자체가 없습니다. 박사 지도할 사람과 연결해서 논문만 쓰면 합격하면 이제 박사학위 받는 거죠. 뭐 거긴 뭐 대학 졸업하거나 뭐 박사학위 받는 것도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네요. 졸업식도 없습니다. 입학식도 없고 졸업식도 없고요. 그냥 대학 사무처 이런 데 가서 쪼이건 있으라고 해서 그 학위증이나 받는 거죠. 박사학위 뭐 후도 걸치고 뭐 그럴싸하게 수여식 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몇 살이에요? 53년도라고 한다면 25살 때 박사가 됐네요. 참 꿈과 같은 얘기죠. 우리로서는.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 독일에서는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됐어요. 58년부터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교수 논문을 또 따로 써야 됩니다. 하빌리타치온이라고 하죠. 박사학위 논문은 디서타치온이라고 하고 교수 자격 논문이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을 정도의 논문을 2개나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수가 될 수 있죠. 부파탈 대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군데 거쳐서 나중에는 이제 뮌헨대학교 거기 정교수가 됩니다. 여기 뮌헨대학교 안 나왔지? 아, 있네. 68년부터. 68년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살부터 뮌헨대학교 그때까지는 개신교 학부가 없었는데 제가 알기론 그래요. 가톨릭 신학부만 있었죠. 카톨리시, 에반겔리시를 새롭게 하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년도에 유명한 역사로서의 계시, 여러 그 동료 교수들하고 같이 그 쓴 논문집입니다. 오펜바룽 알스게슈테. 이거로 일약 세계적인 신학자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마인츠 대학교, 다 독일이에요. 시카고 대학교 교환교수 잠깐 다녀왔고, 예수, 신과 인간, 이거 안트로폴로지, 독일어로 안트로폴로기, 그렇게 유명한 책입니다. 인간론이요. 그리스도론이네. 미안합니다. 예수, 신과 인간. 이거 번역이 안 되죠. 자, 그리고 1968년도에 메넨대학교 들어가서 교수로 조직신학에서 한 30년 있었네요. 26년인가? 메넨대학교 교수로 은퇴했습니다. 그러고서도 뭐 계속해서 많이 가르쳤겠죠? 음, 자, 인간론, 뭐 조직신학이 이 사람의 주저죠. 1권에서 3권. 1988년부터 1993년까지에 걸쳐서 그래요. 굉장히 5년 만에 썼어요. 굉장히 빨리 썼네. 201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치매라고 하나? 그거 걸려서 요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안 됐죠. 뭐 안 됐다는 표현은 여기 맞진 않습니다. 되게 할 일 다 했고, 근데, 그런, 알츠하이머 병인가? 치매인가? 좀 다르죠?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좀 더 사실 수도 있었죠? 일반, 201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 86세에 돌아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한덴베르크하고 그 이력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한 사람 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에 나오는 사람이요. 폴 틸리히입니다. 이 사람이요. 유명한 폴 틸리히. 그것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누구 남았죠? 테야르드 샤르데입니다. 가톨릭 학부. 1947년도니까 많이 늙었을 때죠. 나이 많습니다. 이분은 물론 옛날에 돌아가셨죠. 네. 프랑스 사람. 이분은 한넨베르크보다는 잘생기셨네. 멋지게 훈남이네요. 이제 넣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을 텍스트를 꺼내겠습니다. 예. 202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샤르댕의 영 개념을 다루면서 보죠. 자, 첫 번째 요 패러그래프입니다. 잘 나오죠, 지금요?
영적 주관주의를 넘어서 어, 신학 작업을 한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어요. 홀틀리히하고 샤르댕입니다. 그러한 작업이 필요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한계가 있었다. 그걸 지금 파넨베르크가 짚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샤르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요번 요 챕터 5번 끝나고 다음에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샤르댕 이야기가 나옵니다. 샤르댕은 고 생물학자이면서 가톨릭 신학자로서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신학에서 이제 그 한 획을 그은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넨베르크가 그를 말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는 거죠. 샤르댕이 영 개념을 다루면서 이걸 영을 주관주의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 개념을. 그 이전까지는 주관주의로 흘렀어요. 내가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영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믿게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영주관주의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런 쪽으로 성령을 많이 이해했습니다. 그걸 이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샤르댕이 영 개념을 다루면서 논의의 많은 부분을 에너지 개념과 연관된 문제들에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은 얼핏 논의 방향을 벗어날 일탈로 보일지도 모른다. 이제 에너지를 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드예요. 장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걸 좀 샤르댕이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필드가 아니라 물체들의 내적 실제 내면에 의해 인식하려는 샤르댕의 열심이고 그의 영이해에 상당한 귀결, consequence, 그 결과들을 가져왔으니 분명하다. 사실 그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주어진 실제, 리얼리티를 초월하지만 이건 좋은 거예요. 좋다기보다도 파넨베르크가 가는 방향입니다. 창조적 통일화를 향해 나아가려는 방향성 속에서 그 실제가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학문은 다 실제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양자도 결국은 물질의 실제가 뭐냐를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실제를 활성 시켜주는 초월 원리로서 영을 보려는 그의 강조점과 사실상 반대다. 거기서 좀 혼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만일 샤르댕이 에너지를 필드로 이제 인식했다면, 필드 관점에서 보았다면, 이는 창조적 힘을 가지고 전체 진화 과정을 지배하는 그의 창조적 영개념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에너지를 물체들의 내적 실제와 조금 올리고 그는 에너지를 물체들의 내적 실제와 동일시하였기 때문에 에너지를 물체들의 귀속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에너지가 물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초월 운동도
아울러 진화의 전체적인 역동성도 그가 의도하듯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 게 오메가 포인트. 오메가 점 개념에서 오메가 포인트. 음. 거기서 유한한 물체들을 초월하는 원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한한 물체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따라서 샤르댕의 그 사고가 지닌 근본적 모호성, 즉 궁극적으로 진화 과정을 시동시켜주는 것의 시동이 뭐야? 과정을 자동차 시동 건다 할 때 그 시동인가? 궁극적으로 진화 과정을 작동시킨다는 뜻 같은데 물론 일으킨다는 거겠죠? 시동시켜주는 것의 모호성이 전면에 부상하게 된다. 오메가 포인트냐, 진화하는 실체들 자체냐, 에너지는 물체들에 기인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진화 과정과 방향은 진화하는 종들에 의해 진화하는 종들, 뭐, 뭐, 물고기, 인간, 뭐 이런 종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그럼 보인다. 그런 거겠죠. 보이며, 음, 따라서 진화하는 종들은 그들 자신이 진화의 주체인 것처럼 행동한다. 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메가 포인트 하는데 결국 자기가 진화해 나가는 것처럼 어, 설명이 된다는 거죠. 테야르트 샤르댕의 논리에 의하면 이런 관점에서 오메가는 완성이에요. 진화의 완성이겠죠. 생명의 완성이죠. 종말의 완성, 뭐 그런 개념을 좀 철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오메가 점은 진화론적 과정에 내재하는 혹은 보다 정확히 말해서 진화하는 동물들 자체에 내재하는 경향성들에 대한 단순한 외삽적 추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외삽적 추론 나왔어요. 이제 상독한 그 어느 부분에 뭐, 설명을 잘해준 분이 있어서 머릿속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재적인 어, 규칙, 원리에 의해서 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를 추론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바깥에서 어, 외삽적, 그러니까 그러한 일반적 규칙 너머에 에서 주어지는 추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이. 의미는 제가 알겠는데,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해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외삽적 추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오메가 점이 그런 정도에 불과하고, 그, 영의, 어, 이 물질에 초월하는 그 영의 자기 현시, 이쪽으로, 어, 잘 추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인간의 정신 뭐 이런 관계가 모호하다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샤르댕은 오메가, 즉 진화 과정의 목적을 진정한 창조적 기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진화를 통일된 영의 활동으로 기술하는데, 그 영은 개별 실체들을 초월하는 영으로서 궁극적으로 그의 세계를 창조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으로 통일해 나가는 오메가 하나님. 참, 오메가라는 개념이 그 샤르댕에게 중요합니다. 오메가 포인트, 갓 오메가. 오메가 하나님과 동일시된다. 이런 말 들으면 이건 뭐 사이비 같네 생각이 들죠. 음. 생명의 완성으로서 하나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다른 언어로 설명한 거죠. 일반 사람들이, 다른 학문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영과 에너지가 그의 사상 속에서는 동일한 실제의 명칭이라고 해도, 동일한 실제라고 해도 샤르댕은 이 관점을 그의 에너지 개념과 상관시키는 데에 실패했다. 그는 에너지를 물체들을 초월하고 그것들을 선행하는 장으로서 아니다. 이 장이 중요한데, 장이 더 선행하는 거로 봐야 되는데, 물리학에서도 장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로지 내적 실제로만 인식했다. 에너지를요. 내적 실제. 음, 참, 신학을 이 물리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네요. 만일 샤르댕이 에너지를 장으로 이해했다면, 장 개념에서 보았다면, 그는 영적 역동성에 의한 창조적 통일 과정으로서 보다 일관성이 있고 보다 확증적인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세계죠. 물리 세계에 대한 자신의 직관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아쉽다는 거죠. 어, 에, 에, 샤르댕에게 장 개념이 충분하게 음, 이해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샤르댕은 물체적 현상들의 영적인 내면 개념에 집착할 필요가 없었다. 그건 뭐, 어, 그게 이제 핵심은 아니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그것을 실체들의 유한한 관점으로부터 에너지의 보편적 장이 갖는 양상이라는 사실로 해석해 냈어야 됐다. 좀 이해는 되긴 하는데 골치 아파요. 그래, 지나갑시다. 음, 에너지는 물체들을 통해서 스스로 현시된다. 에너지는 물체들을 통해서 스스로 현시된다. 이렇게 보면 에너지가 영 같아요. 에너지, 영. 이게 연관되네요.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성령을 거룩한 에너지라고 말해야 되나? 실체들은 중요한 게 실체인데, 그 실제이고, 그것은 스스로를 초월함으로써만, 혹은 신비적 경험에 의해서만 에너지의 보편 에너지 보편장에 참여하며 그 신비적 경험을 담아낼 수 있는 실제들의 능력이 곧 그들이 지닌 영성의 정도를 나타낼 것이다. 신비적 경험을 담아낼 수 있는 실체들의 능력, 음, 에너지의 보편적 장, 이런 표현들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폴 틸리가 말하는 영적 실존의 신비적 특성은 기독교적 신앙, 사랑, 희망, 신망의 믿음, 사랑, 희망, 이들은 영성을 이름하는 기독교적 표현인데 이것의 구체적인 영성을 훨씬 뛰어넘어 적용, 적용된다. 적용된다.
그것은 기독교적 경험의 고유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 경험은 실제의 근본 요소, 특별히 유기적 생명을 대표하는 것이다. 신비적 경험. 음, 이게 연관이 돼요. 오메가 포인트, 오메가 하나님, 뭐 장, 음? 이런 것들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독교적인 신앙, 사랑, 희망, 이런 것, 신비적 특성,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연관이 됩니까? 이 신앙, 사랑, 희망이 성서 언어가 그냥 우리의 주관적 영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그 너머, 를 향하는, 에, 신비적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부분에 나온 유기적 생명인 거죠.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사랑, 희망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굉장히 종교적 뭐 낭만이나 가치 이런 정도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물체 세계의 근본에 대한 자기 저월적 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이 좀 궁하네요, 표현이. 어떤 건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